네, 그에게 늘 든든한 보험 같은 그분 이선엽 장군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근데 너무 무리하신 거 아니에요? 1박 2일 동안 4개 도시를 찍어버렸대. 지난주에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투어를. 예, 하루에 1000km씩 이동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뭐 하신 거예요? 대구, 부산, 우리 광주, 그래서- 대전. 네, 그래서 뭐 팬분들 뵙고 가서 시장에 대한 소외도 좀 같이 하고 또 뭐 소통을 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네, 네, 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시장을 보면 좋을 건지에 대한 고민들도 하고 어쨌든 굉장히 뜨거운 열기였고 뭐 저희들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예, 네, 근데 네. 힘은 들더라고요. 네, 네. 힘들지. 예, 이틀 동안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자, 고생하셨고요. 시간이 뭐 한 25분 정도 남아서 예. 빨리 진행해보죠. 예. 오늘 일단 일부러 PPT 자료는 안 가지고 왔고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어떤 얘기를 드릴까? 지난주에 제가 아마 여러분들한테 시장을 볼 때 경기 지표도 중요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다. 경기 지표를 놓고 보면 많은 걸 놓칠 수 있어서 다른 것들도 같이 보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네. 많은 분들이 그럼 경기를 보지 말라는 얘기냐? 그건 아니고요. 그것도 중요한데 네. 그거 외 것들도 너무 많다라는 거고 네. 아마 제가 지난주 보여드린 자료 중에서 보시면 기본적으로 경기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랐던 사례가 너무나도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적은 게 아니라 생각보다 일상화돼 있었던 거를 보셨을 거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현재 증권시장 자체가 경기를 다 대변하지 못하는 게 문제다. 네. 그렇죠? 여기에 있는 것들은 기업이죠. 그리고 기업들은 이익이 중요할 거고 기업들의 이익이 증가를 하면 사실 우리가 느끼는 피부 경제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실제 주가가 오른 사례들이 상당히 있다. 오늘은 그 2탄인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 시장도 그렇고 어떤 것들이 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구루들은 또 뭘 가지고 하는지 그런 것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첫 번째 한번 보죠. 아유, 칠판으로 오랜만에 예, 칠판으로 오랜만에. 예. 자, 지금 우리 시장에서 오르고 있는 업종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누가 보래도 2차 전지가 있고요. 2차 전지 좋죠? 반도체 얘가 상승세가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일단 바닥을 찍고 올라온 건 분명해 반등이 보입니다. 확인했어요. 예. 네. 자동차도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부품까지 보면 이익이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생각보다 거기다 엔터 뭐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죠. 방산 어마어마하게 좋죠. 그 다음에 전력 쪽에서 전력 설비 쪽 좋고요. 그렇죠. 또 뭐가 있을까요? 생각보다 꽤 괜찮은 업종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반면에 금융업종 아니면 뭐 통신도 마찬가지일 거고 통신도 안 좋고 그 다음에 최근에 있었던 기업들 중에서 뭐 유통 쪽 뭐 우리 뭐 이마트니 이런 기업들이 있을 텐데요. 네. 안 좋을 겁니다. 우리 아마 투자자분들이 많이 느끼시는 우리 경기 안 좋아 맞고요. 그리고 지금 경기를 분석하신 분들 중에서 경기가 생각보다 안 좋고 안 좋을 거다에 대해서 사실 그분들은 틀린 분석을 한 건 아니에요. 정말 나름대로 좋은 분석을 해주시고 또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는데 요걸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우리 경제 안 좋기 때문에 여기 안 좋죠? 여기 안 좋고 여기 안 좋아요. 근데 여기는요. 실적이 그냥 좋은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번에 보셨겠지만 방산이나 몇몇 업종들은 1분기 실적이 실제 서프라이 예단치보다 나왔죠. 2배 정도 나왔어요. 네. 1-20%도 아니고. 조선도 좀 넣어주세요. 조선, 지금 죄송합니다. 조선도 있어요. 이거 조선도 저 태조위방을 할 때 그죠? 그러니까. 조선자 봐봐, 선자. 예. 쓰기 싫은 거야. 이거. 자, 그러면 조석이지 예. 저게 조선입니까? 그럼 우리 투자자분들이 당황해야 되는 게 뭐냐면 네. 뭐 여기에 대해서 이견은 없으실 텐데 문제는 우리 경제는 여기인데 시가총액은 여기가 더 큰 거예요. 예. 그렇죠? 네. 누가 보더라도 중후장대 얘들만 이끌고 나가면 예를 들어서 코스닥은 2차 전지만 끌고 나가면 지수가 오릅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기업이나 업종들이 많이 오르면 혹시 이 업종들이 시가총액이 크다면 내가 설령 피부로 느끼고 있는 또 실제 경제가 어렵다 하더라도 실제 경제와 다르게 시장이 많이 움직일 수가 있네라는 걸 사실 우리나라 업종을 통해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많은 위기론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위기가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될 수도 있고 사실 많은 거기에 대한 경계를 해야 되지만 네. 그게 주식시장하고 꼭 관계가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기업들은 우리나라 위기가 아니라 밖에 수출 환경이 좋아질 때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최근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경기 좋다 안 좋다 논란은 많습니다. 미국에선 더합니다. 여러분들 미국 시장 보면 미국의 많은 그 유수의 훌륭한 경제학자분들도 여전히 경기 침체가 굉장히 클 거다 주장하신 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문제는 주가는 크죠. 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구글도 있을 거고 오늘 조금 보였지만 뭐 테슬라도 있을 거고 아니면 엔비디아도 있을 거고 꽤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요 몇 개만 오른데
근데 이 몇 개가 시가총액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 위에 다른 기업들, 어려운 기업들도 있겠죠. 아마 이 어려운 기업들이 그분들이 주장하시는 야 미국이 좀 어려워지지 않겠니? 라는 건데 얘들은 거기서 벗어나 있죠. 특히 이 기업들은 지난해 엄청난 구조조정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미 비용을 통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 실적도 개선되고 있어요. 다만 조금 더 실적에 비해서는 좀 오버했다. 뭐 이런 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수도 있으나 다르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 일전에도 프랑스 얘기를 할 때 프랑스 얘기할 때 프랑스도 5대 기업 자체가 다 명품이고 워낙 얘들 시총이 커서 프랑스 시민들 너무 어려우셔도 사실 명품 선호만 지속되면 주가 올라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그렇죠.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주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 이 주식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모든 경제를 대변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보니까 경제를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경제는 어려운데 주가는 왜 좋아? 이 괴리 때문에 그럼 나는 주식 하지 말아야지. 이러다가 사실 놓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제라는 큰 그림을 보시는 건 좋지만 이게 결코 주식은 아니다. 사실 둘 중에 하나 볼 거면 주식 경기를 안 보는 게 맞습니다. 차라리 그럴 거면 주식만 보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다. 네. 이런 말씀을 기본적으로 드리고요. 그래서 전체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게 첫 번째고 네. 두 번째가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번에 주가 상승 사이클이 제가 애널리스트 생활 수십 년 해봤고 경제라는 걸 전공을 해봤고 이걸로 먹고 살았었는데 아예 없는 첫사례입니다. 자, 이것 때문에 기존에 있던 통계학적 유의성이 되게 없어졌어요. 좀 아쉬워요, 되게. 아예 없는 사례가 너무 많았다. 그럼 대표적인 거 한번 좀 첫 번째 한번 드려볼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하지? 첫 번째는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아마 몇몇 분들도 요건 제가 볼 때 얘기해 주셨던데 제조업하고 서비스업하고 따로 국밥으로는 거의 없는 사례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경기 지표나 통계적 유의성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코로나 걸렸을 때 우리는 딱 코로나 걸리자마자 뭘 했죠? 집에 갇혔죠. 아예 돌아다닐 수도 없었었죠. 돌아다니면 이름 적어냈잖아요. 어디서 뭐 걸리고 나면 얘가 어디 호텔 갔고 어디 갔고 동선까지 봐갖고 어마어마했죠. 그죠?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죠? 어쨌든 그죠? 그래서 이혼한 분들도 꽤 많았다라는 뭐 이런 후문도 재밌습니다. 몇 번 갔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보통 제조업이 좋으면 당연히 서비스업도 좋은 겁니다. 내가 제조업으로 돈을 벌었고 그래서 서비스업을 즐겨야 되는데 이번 코로나 땐 제조업은 너무 호황이었죠. 내가 집에 못 나가니까 보조금 받았고 컴퓨터도 사고 뭐 별짓을 다 했는데 아예 한 발자국도 못 나가다 보니 뭐 회사에 있어도 우리가 도시락만 시켜 먹다 보니 서비스업이라는 게 이게 이어지질 못했었어요. 반면에 이 제조업이 워낙 활성화됐었다가 그동안에 어려워졌죠. 그냥 좋아졌다가 그래서 빅테크가들이 어려워진 거니까 그 당시에 서비스업이 갑자기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코로나가 풀리니까 팬데믹이 끝나가니까 우리가 나가서 놀았죠. 그래서 보통은 약간의 시차를 두고 같이 움직이는데 아예 분절돼서 움직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조업 지수 서비스업 들이대봐야 맞지가 않아요. 왜 안 맞냐면 서로 따로 움직였으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따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냥 쉽게 얘기해서 제조업이 안 좋아질 때 서비스업이 이어받은 거예요. 서비스업이 이어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표는 별로 안 나빠 보이지 않아요. 야, 이거 제조업만 보면 침체 같은데 서비스업하고 합쳐봐서 전체 경제를 보니까 마이너스는 아니네, 성장률이. 그러다 보니 우리는 침체가 아닌 거로 인석을 하지만 실제 업종별로 보면 침체가 왔던 애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걸 전문용어로 순차적 침체라고 불러요. 롤링 리세션이라 그래서. 요거 아마 저희들이 존경하는 손성원 교수님이라고 한국 분이신데 그렇죠. 지금 미국에 사신 굉장히 유명한 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번 침체가 특이하게 하나씩 따라와서 실제 지표상으로 놓고 보면 사람들이 눈치를 잘 채지 못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제조업이 얼마나 침체였느냐, 어마어마한 침체를 겪었고 그 침체 때문에 삼성전자는 감산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정도면 여러분들 전자 입장에서 놓고 보면 네. 하이닉스 입장에서 놓고 보면 침체 정도가 아니라 위기까지 왔던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시장은 멀쩡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었었고 두 번째로 재미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이런 것들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거지만 미국과 중국이 또 따로 국밥으로 놀고 있는, 즉 얘네 코로나 걸렸던 시기와 얘네 코로나 틀리죠. 걸렸던 시기가 너무 달랐던 거죠. 그래서 얘네 망가질 때 얘네 나쁘지 않았고 또 지금 얘네 쉽지 않을 거라고 하는데 얘가 그래도 기대만큼은 아니지만
대단한 기대는 아니지만 어쨌든 밑에서부터 올라오려는 차비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했던 이전에 있었던 경제학 정토를 많이 무너뜨립니다. 더더욱 중요한 부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요거 정리해서 제가 조금 더 좋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렇게 한번 그려드려 볼게요. 자, 이게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미국에. 이게 1907에서 80년대. 이게 현재입니다. 전 세계 역사상 물가가 이렇게 올랐던 적은 이때하고 이때 딱 2번밖에 없죠. 네.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이 사례들 그리고 그 앞전에 있었던 사례들을 다 보면 이때하고 다르겠죠. 근데 모든 통계학적 자료는 10번 중에 9번은 이랬습니다. 그러니 이 9번이 이랬으니 앞으로도 이럴 겁니다라고 우리는 통계학적으로 유의성을 찾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9번이 여기겠죠. 그렇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례가 더 많았고 이건 없는 사례니까. 이거 40년 만에 처음 온 거잖아요. 일반적인 사례가 아니죠. 그래서 그 앞전에도 있었을 거고. 그러면 지금 대부분 통계학적인 걸 볼 때는 그냥 통계를 돌려볼 거니까 확률적으로 놓고 보면 10번 중에 9번이 이럴 거니까 이번에도 그럴 거고 그래서 이럴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다 틀린 거죠. 그렇죠. 왜 이번엔 그 10번 중에 한 번이었어요. 누가 봐도. 그렇지 않나요? 대표적인 사례를 드려볼까요? 10번 중에 한 번이라는 거. 네. 이번 사례를 제외하고 1970, 80년대 사례를 제외하고 모든 사례에서 거의 대부분의 사례에서는 금리와 주가가 같이 움직였다.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죠. 금리가 오르면 주가도 올랐어요. 경제가 좋은 걸 반영해서. 또 금리를 내리면 주가도 같이 내렸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금리 내리면 주가도 내린다. 이렇게 분석을 하셨을 거예요. 이게 10번 중에 9번이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어쩌죠? 금리 올릴 때부터 주가 빠지지 않았나요? 이때 금리 올려서 주가 올랐으면 금리 내릴 때 주가 빠지는 게 정상이죠. 그렇죠. 상식이에요. 이건 분석도 필요가 없어요. 그럼 지금 이번에 봤었을 때 금리 올릴 때 주가가 빠졌으면 금리를 내리면 주가가 오르는 게 정상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자, 이게 여기서 금리를 내리면 주가가 오를 수 있다라는 이 가정은 제가 아마 경제 지표를 통해서 한번 대단히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왜 다른지. 그렇죠? 왜 다른지.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지표를 보시면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판단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10번 중에 한 번 있는 참 예외적인 상황이다 보니 우리가 봤던 통계학적 개념의 유의성이 사실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 곤란하게 만들 수 있는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 통계학은 참 중요한 건데 이걸 할 때 10번 중에 9번의 사례가 들어갈 사례인지 아니면 한 번에 해당하는 사례인지 이걸 보고 유의성을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대부분은 그냥 해봐도 요거니까 그게 그래도 유의성이 있지만 지금은 이 한 번에 해당하는 참 예외적인 상황이 오다 보니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했을 거고 그 난감한데 아직도 10번 중에 9번이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머릿속과 움직이는 게 되게 불편하실 겁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10번 중에 9번이 저랬대는데 이런 거는 곧 오래 못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그 한 번이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생각을 오히려 바꾸시는 게 맞다. 네. 7, 80년대를 기준으로 보시는 게 훨씬 더 유의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기본적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장을 놓고 보면 또 하나 달랐던 게 이런 겁니다. 이것도 대단히 크게 중요한 건데 자, 주가라는 게 사이클을 그릴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주가가 바닥 찍을 때 이 바닥이라는 걸 어느 정도 알았던 이유는 뭐냐면 이 바닥에서 항상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라는 게 나와서 경기부양 효과가 있어서 그렇죠? 뭐 금리도 이미 여기서 내렸겠지만 대규모 뭐 재정부양책 써가지고 주가를 들어올려서 누가 보더라도 일단 주가도 많이 빠졌지만 부양 효과 때문에 통화정책의 효과 때문에 주가 올라갑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지금 예외적인 상황이 지금 또 벌어진 게 보세요. 이렇게 올 때 지금 주가가 여기까지 와 있는데 금리는 보통 여기까지 금리 내리는 게 정상이거든요. 내리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오르는데도 여전히 금리를 올리고 있어요. 이상하게.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통화정책은 긴축적이지 완화적이진 않죠. 완화적이진 않죠. 그러면 이전에 있었던 사례에서는 당연히 금리를 충분히 시장을 위해서 내렸었을 때 그때가 바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올리고 있으니까 바닥이라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더 웃긴 건 뭐냐면 재정정책이 통상적으로 나오는 건 여기서 나오는데 이번엔 여기서 나와버렸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채냐?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재정정책이라는 건 돈을 열심히 풀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돈을 많이 풀어서 그러니까 단순히 돈을 찍는다가 아니라 정부가 돈을 엄청 들이대서 그 돈 가지고 뭘 해주는 건데 이번엔 그게 아니라 IRA법이라는 법 이런 걸로 해가지고 세제 혜택 이런 거 주면서 공장을 들어오게 만들었죠. 중요한 건 시점이 문제였어요.
너무 시장이 무너질 때 이 정책이 사실 제대로 된 재정 정책이 나오다 보니 이전에 여기서 통화 정책과 같이 왔던 그 세트에 익숙하셨던 사실 이게 첫 번째잖아요. 이런 경우가.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네. 지수 바닥에 대한 세트는 지수가 크게 하락을 했어. 그래서 그렇게 경제가 어려우니 엄청난 통화 정책, 그 통화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재정 정책을 동시에 썼고 그게 경제를 들어올리면서 시장의 바닥을 형성하는 게 일반적인 사례였는데 지금은 보니까 여전히 금리는 올리고 있고 금리를 올리고 있고 동시에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이 재정 정책이라는 것도 돈 푸는 것보다 뭐 세제 이런 거 억지로 들어오는 법안을 통해서 아주 하락하고 있는 중간에 어이없이 하더라. 그래서 이때부터 지수는 계속 더 하락을 했는데 이때부터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올랐던 거죠. 그 중에 하나가 2차 전지였을 거고요. 그 중에 하나는 전력 설비였을 거고요.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볼 때는 기존에 있던 이 사이클에 익숙해져 있는 분들 또는 이런 사례로 모델을 만든 분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곤란한 상황들이 많이 닥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각 따로 그다음에 시장에 대한 의심 따로 지금도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시고 계실 거고 이 혼란은 당분간이 아니라 올해 내내 시장에서 가시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혼란과 관련해서 그럼 우리가 뭘 봐야 되냐. 그래서 시장을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맞지 않느냐. 경기도 중요하고 이런 우리가 여러 가지 했던 경험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래도 시장이 지금 뭘 하고 있고 어떤 것들이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면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건 뭐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누가 봐도 앞서 말씀드렸던 정책의 힘이 되게 강하죠. 정책의 힘. 그게 IRA라고 불리는 이 어마어마한 정책의 힘. 그다음에 전 세계를 신재생 에너지로 깔겠다라는 이 에너지의 변화. 이게 지금 어마어마하다고 봐야 되겠죠. 이 자체가 일단 시장에 대단히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관련주들을 올리고 있다. 네. 경기와 무관하게. 자, 이 IRA법 관련주가 경기 침체 온다고 빠지겠습니까? 상관이 없죠. 두 번째는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지정학적 위험이 대단히 지금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체 이게 뭐냐?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볼까요? 이 지정학적 위험이 있었을 때 제일 먼저 움직이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게 워렌 버핏이라는 분이십니다. 네. 아닌 것 같죠? 그렇죠. 예. 이분은 TSMC. 철저히 그렇죠. 예. TSMC 팔고 일본 일본으로 샀죠. 가버렸죠. 자,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자마자 샀던 종목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원유 육과였죠. 예, 유가 관련주. 뭐였죠? 그렇죠? 미국의? 셰일가스 관련주. 그렇죠. 옥시덴탈. 옥시덴탈을 사서 네. 어마어마하게 지금 최대 주가를 올라서 잘 보시면 이분은 지정학적 위험에 어디가 수혜라고 보면 그 큰 수혜가 되는 쪽은 정말 크게 베팅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게 가치 투자라고 알고 있지만 이게 통합니다. 그렇죠? 아, 우리는 전쟁 나서 기분 나빠하고 있고 네. 쟤들 갈등이 있어서 그런 거지만 누구는 이거를 굉장히 기회로 삼고 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참고로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방산도 굉장히 효과를 봤죠. 여러분들 이때부터 올랐던 방산 중에서 일부 종목은 지금 600% 정도 올랐죠. 사채 나오더라고요. 사상체 예, 효과. 그죠? 사상체 효과, 에어로스페이스 에어로 같은 거. 600%. 네. 배터리보다 더 올랐습니다. 네. 근데 그 당시 기억나십니까? 이거 테마라고 다들 하셨던 거? 테마가 600% 오르진 않죠. 그래 그때 빡쳤잖아요. 많이 빡쳤죠, 그죠? 예. 이 장군께서 빡쳐가지고 2차 전지보다 더 오른 업종이에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얘기들 했던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정학적 위험도 지금 시장에 가 있고 또 하나는 신기술이죠. 신기술의 등장. 이건 참 들어가는데 보통 AI라고 불리는 것. 그렇죠? 요것도 지금 막 굉장히 왈가왈부할 겁니다. 뭐 버블이냐 아니냐 되게 많을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건 분명하죠. 네. 그렇죠? 뭐 이게 비싸다 안 비싸다 논란은 많을 거예요. 앞으로 더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뭐 하든 안 하든 그거는 각자의 선택에 다른 거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경기 외적 요인들이 시장을 굉장히 많이 장악하고 있는 걸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기업들이 지금까지 발군에 효과를 내줬죠. 어쨌든 신기술이 나중에 버블이 아니야 하지만 지금도 엔비디아는 참 많이 올랐죠. 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결국 이걸 알고 모르고 그래서 기업에 대한 집중했던 분들 중심으로는 수익이 꽤 있으셨을 거고 그냥 온리 경기만 놓고 경기에 따라서 지수가 일반화된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생각보다 곤란하셨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됐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보통 주가와 경기와 뭐 선행관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주가가 경기보다는 항상 앞서 있죠. 네. 지표는 대부분 뒤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1분기가 지나고 뒤에 나오잖아요. 근데 주가는 경기보다는 한 그래도 2분기 정도는
선행하는 거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더라. 다 맞지는 않는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상관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일부는 제가 조금 잘못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서 그건 좀 사과를 드리고 네. 몇 분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분들 지적이 맞으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일단 주가가 2분기 정도 상승하려면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경기 전망은 나쁜데 주가가 좋다? 그러면 주가가 경기는 다는 아니지만 경기가 앞으로 나쁠 것 같아 주가가 빠진다가 아니라 반대로 주가가 좋아지니 경기도 따라올 수 있겠는데 이게 원래 제대로 된 원래 주식시장을 하는 사람들의 기본 원래 기본이에요. 이건 그죠? 근데 뭔가 최근에는 이렇게 잘못 알려져 있어진 것 같아서 그렇지만 주가가 좋아지면 이런 건가?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혹시나 최근에 지수가 많이 올랐어요. 미국의 지수가 많이 올랐습니다. 빅테크 애들이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얘네들의 주가 논란은 두 번째 치고 이 빅테크 기업들은 AI라는 시장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지금 설비 투자를 단행을 하고 있죠. 그 설비 투자가 잘 알고 있는 엔비디아라는 기업이잖아요. 내가 더 많은 GPU를 깔고 뭐 그래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상식적으로 보면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빅테크가 오르면 소프트웨어가 올리면 얘네들이 더 잘 되기 위해서 나중에 하드웨어를 더 깔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선후관계가 소프트웨어가 되게 좋아지면 또 이 기업들이 훨씬 더 많은 경쟁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하드웨어를 찾게 되고 그러면 이것들로 인해서 제조업을 끌어들일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게 사실은 일반적인 생각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표를 중심으로 해서 경제가 어떻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안 되고 주가가 어떤다 안 되고 오히려 주가가 많이 오르면 경계가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주식을 보고 꼼꼼히 경제를 보지 경제를 보고 주식을 보지 마라.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게 더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위기는 좀 다르죠. 그렇죠? 위기는 워낙 그분들과 관련된 분들이 잘 얘기를 해주시니까 요게 나중에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다시 한번 봐야 되겠지만 경제와 주가의 선후관계를 볼 때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아이디어를 내서 단순히 주가가 나쁘니까 경제가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왜 나쁜지 어떻게 연결되는지 지금도 주가가 좋은데 얘들이 왜 좋은지 그래서 왜 좋은 게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그냥 주가만 좋은 거지 경제에는 전혀 영향이 없는 경우도 있고 네. 지금처럼 소프트웨어의 발전 자체가 하드웨어의 발전을 이끌 가능성도 있는 것들은 오히려 경제를 뒤로 끌고 온다라고 봐야 되는 게 정상적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소프트웨어가 좋아지면 설비터 더 하는 거 맞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국에서도 HBM이라 그래서 뭐 삼성 하이닉스가 수혜를 받을 거라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빅테크 애들 때문에 우리 반도체도 좋아질 수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 이게 마이너스 요인이 아니라 플러스 요인인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표를 통해서 주가가 빠질 거라고 하는 거는 앞뒤가 안 맞는 모순이라고 오히려 봐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시장을 읽는 방법들을 조금 더 선후관계 아니면 인과관계들을 따져서 그냥 이러니까 이렇다가 아니라 조금 더 면밀하게 봐야 여러분들이 놓치는 게 많이 없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니 뭐 이선엽 이사께서 늘상 작년부터 해주신 말씀이 저 논조잖아요. 논점이잖아요. 예. 너무 이 경제 침체라든지 경제 어떤 예를 들면 그 뭐라 그럽니까 수축 국면을 염려해서 주식을 매도하면 주식의 선행성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사실 아무것도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계속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견이든 다 소중하지만 요즘 이 시장이 너무 특이해서 그렇습니다. 더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 겪었던 이 사례가 앞으로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또 일반화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아마도 그 다음에 겪을 우리의 사이클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사이클하고 또 상반되게 움직일 가능성도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좀 밸런스를 좀 맞춰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저희 예. 입장에서도 이렇게 네. 이런 분 저런 분들이 이제 모시긴 하는데 이제 사실은 이제 경제를 좀 보자라는 논점이 더 강하잖아요. 3프로 TV는 맞습니다. 솔직히 예. 네? 마이크로보다는 매크로가 더, 그렇죠. 더 훨씬 더 많은 그래서 사실 그걸 기반으로 공부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를 좀 보자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논점일 수도 있는데 이선엽 이사님이 이런 소수지만 이런 의견을 내주셔서 밸런스가 좀 맞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아마도 이런 얘기를 하고 나시면 조금 마음들이 불편하실 거예요. 예, 저희들이 모르진 않는데 그래도 저 사람이 얘기한 걸 토대로 한번 시장을 한번 이렇게도 한번 봐보시고 여러 가지 각도로 한번 보시는 네. 것도 그래도 투자하시는데 이제 한 가지만 보는 것보다는 밥도 그렇지 않습니까?
백반만 먹는 것보단 짜장면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여러 가지 경우들을 보시고 하시는 게 맞지 그래 않을까 편식하지 싶습니다. 말고 네네네. 혼식하십시다. 네, 네. 저는 삼선 짬뽕으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이선엽 장군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부정부패의 폐해가 뼈에 사무친다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청렴한 한 정치인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모든 국민들이 그 사람을 거의 메시아처럼 받아들이게 되는 그 풍토라는 건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모두가 썩어 있다라는 현실에 대한 불만이죠.